다시 한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마 선언문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북토크 인사말을 가지고 조금 풀어봤는데 어, 그게 조회수가 제일 잘 나왔어요. 그게 지금 4,400회가 나와가지고 한동훈 팬들이 막 엄청나게 유튜브로 이입돼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근데 거기가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팬도 많이 댓글을 달았지만 욕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권에서 얼마나 지금 그 뜨거운 감자고 그 극단적인 팬층과 극단적인 안티를 양쪽을 다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적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아주 그날 날씨가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멋있게 양복 딱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와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죠. 또 현장에서 또 지지자들도 이게 약간 지지자들이 목소리나 그 환호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절대 20, 30대는 아니에요. 20, 30대 여성은 아니고 이제 되게 트로트 좋아하시는 이제 이 한동훈과 비슷한 연배의 어떤 4, 50대 분들이 이제 환호하는 그 한마디 할 때마다 환호하고 한 문장 할 때마다 환호하고 뭐 그런 걸 40분을, 장장 40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강연 같은 느낌으로 콘서트장에서 강연, 토크 콘서트 하는 느낌으로 쫙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수다쟁이다.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엄청 많아요. 이제 그런 그 가는 데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정치를 하시려는 것 같고 그 제목을 이 연설문에 따로 붙이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깁니다. 이걸 엄청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세론을 이길 후보는 자신뿐이다. 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출마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컨셉은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 세 가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뭐 이게 이제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이 먼저인 나라. 이번에는 책 제목이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성정하는 중산층의 나라. 그리고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비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실용을 강조하고 이러는 건 이재명 대표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정책이나 비전 측면에서는. 그러면서 앞부분에 자기가 구의학번이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서태지 드립. 9학년이 이제 서태지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태지가 처음 이제 데뷔했던 그 해잖아요. 그러면서 뭐 당시 뭐 음악 평론가들은 그 프로그램에서 바로 음악 평론가들이 멘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선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노래라고 막 혹평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아주 시장이 발칵 뒤집혀 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러면서 이제 서태지가 등장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해서 문화계의 시대 교체를 이룬 해다. 실제로 서태지 노래 중에 시대 유감이란 노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또 알고 보면 그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표절한 노래도 있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신이 그런 서태지와 같이 정치판의 시대 교체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이 양반이 92학번이라서 이제 이른바 X세대, 86세대 이후에 등장한 X세대잖아요. 저도 사실 96학번인데 저보다 4살 형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X세대 중에 딱 한 명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그 이 양반이 먼저 이렇게 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한동훈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역시 이 사람이 빠르긴 빠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오바마의 연설을 차용한 부분도 있어요. 오바마가 제가 맨날 그 연설 강의할 때 많이 그 인용하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첫 등장했을 때 했던 그 키노트 스피치 거기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갖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인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너무 오바마 연설을 그냥 막 갖다 쓰는 측면이 있어요. 제대로 이 부분 있죠. 대한국민 여러분. 여기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또 이재명 대표도 쓴 표현인데 한동훈 대표도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대한국민 여러분, 우리는 위대합니다. 학생들이 똑똑해서 혹은 소득이 높아서 또는 유행하는 K문화처럼 끼가 충만해서 그래서 위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역사를 개척해 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파트가 그대로 오바마가 얘기했던 오바마가 이제 연설하면서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위대한 것은 뭐 마천루가 높아서 군대가 강해서 뭐 경제력이 높아서 그래서 위대한 게 아니다. 2000년 전에 어느 한 선언문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에 합의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트가 있어요. 오바마 연설문에.
그게 이제 바로 미국의 어떤 그 트루 지니어스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위대함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당시 그 연설을 듣는 미국 민주당 당원들의 가슴을 울린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문구 조금 바꿔갖고 따온 거야. 옛날에 안철수도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그 오바마의 그 연설 중에 그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따와가지고 번안을 해서 그냥 이렇게 썼는데 좀 이렇게 미국에서 잘 나가는 연설문 갖다 쓸 때 좀 출처를 밝히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말을 그냥 그 국민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갖다 쓰는데 이런 거 매너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런 것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차용해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대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주도로 역사를 개척해온 위대한 나라라고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서사가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서사랑 비슷하잖아요. 어떤 기득권이 망쳐놓은 나라를 국가가 계속 국민들이 민초들이 나서서 이제 그 위기를 이겨낸 역사다라고 하는데 그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여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사과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갈등의 정치, 이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갈등하는 거에 대한 전반에 대한 사과를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데 사실 이 갈등의 정치 안에는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은 탄핵됐으니까 이제 형식 논리죠.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30번의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과 민주당도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다만 그 심판이라는 건 형사 법정의 심판을 기다리기 전에 선거에서 국민이 선거로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게 정치인다운 전공법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을 재판으로 이렇게 출마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 한동훈도 그런 주장을 했었지.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2심에서 선거법 무죄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선거로 심판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로는 정치 개혁과 체제 전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7년 체제 현행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제안하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건 양원제 도입이죠. 그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제 뭐 이거 뭐 무슨 정당 명부제 이런 거 싫어하니까 위성정당 만들어야 되고 골치 아프다 이거 만들어버리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50석 비례대표 49석이죠. 그걸 그대로 상원으로 만들자는 거야. 그걸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건데 이게 미국 아시죠?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고 상원은 그 주별로 두 명씩 똑같이 뽑잖아요. 그래서 작은 주도 두 명, 큰 주도 두 명이어갖고 그걸 통해서 주 간의 어떤 지역 격차를 상쇄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16개 시도가 있으면 뭐 16개 시도마다 두 명씩 뽑으면 뭐 32명 뭐 이렇게 되니까 두세 명 정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도 간의 어떤 인구 격차를 상원을 만들어서 극복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좋은 발상이긴 한데 이건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옛날 같으면은 뭐 사고를 하나 더 국회를 더 만든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싫어할 사안인데 지금은 이제 개헌 그 탄핵 인용 이후에 그 계엄을 해제한 국회에 대한 효능감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국민의 뜻을 잘 모으면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서 정쟁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역시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재명을 압박하기 위한 왜냐면 다음 대통령 누가 봐도 이재명 될 것 같으니까 3년으로 임기 단축해서 이재명도 3년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사실은 제가 다른 연설문 때도 얘기했지만 4년 중임제 하에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게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를 약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대통령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임기는 8년으로 늘어나고 대통령 취임할 때가 제일 인기가 많은데 그때 총선을 같이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대통령 여당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력한 여당을 가진 채로 임기를 한 번 4년 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임기 8년짜리 강력한 대통령을 만드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왕적 대통령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다음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4년 징계로 개헌하면 총선과 대선의 임기가 딱 2년씩 이렇게 엇깎기로 가게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대통령을 어느 정도 국회가 견제하는 데에는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관위 문제 해결하고 선관위도 일정한 뭐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AI 혁명이나 복지국가로 나아가 기반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86세대 정치인들 기득권 포기 요구합니다. 원래 한동훈은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한동훈 정치의 큰 테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86세대 청산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86세대에 대해서 민주화한 공이 있긴 있지만 이게 니네만이 한 거 아니지 않냐. 이 넥타이 부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김영삼 같은 사실 김대중도 있었는데 일부러 김대중은 빼고 김영삼만 얘기하죠. 김영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으면 됐겠냐 뭐 이러면서 86세대의 공이라는 건 한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은 경제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뛰는 강력한 리더십 그러니까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과거의 보수 정당들은 작은 정부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도 작은 정부론 얘기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정부의 역할이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역할이 다시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미래 전략부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적 연구 개발 및 산업 시스템을 주도하겠다는 거고 미래 전략부가 옛날로 치면 이제 경제기획원 같은 거죠. 박정희 정부에서 운영했던 이제 그런 걸 다시 부활하겠다는 거고 AI 전환 시대에 대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2개년 옛날에 이제 5개년 성장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요즘 빨리 바뀌니까 2개년 성장 계획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고 또 로봇,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이렇게 이런 걸 포함해서 초격차 5대 산업 빅5를 집중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중산층을 복원하고 경제 허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써서 국민소득 4만 달러 만들고 중산층이 70%인 시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김경수 후보의 그 메가시티 구상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좋은 얘기는 다 끌어왔어. 그러니까 분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완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근로소득세 완화는 이재명 대표도 사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3프로 TV에 나가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것도 인기 있는 주장이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또 국민연금도 재논의하겠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부분에서는 계층 간 사다리 복원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제공하겠다. 또 교육 격차 해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등 기존의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하고 외교 안보 파트에서도 이건 거의 보수 정치인들은 요즘은 거의 그냥 그 공통 공약인 것 같아요. 핵 잠재력 확보하겠다는 거고 핵 추진 잠수함 만들겠다. 이건 진보 쪽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보수 쪽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이 얘기한 건 경제 나토를 창설하겠다. 왜냐하면 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도 진영화, 블록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결국 한미일이죠. 결국 한미일과 이제 자유민주주의 지금 호주 뭐 이런 것까지 껴가지고 경제 나토를 만들어서 그걸로 무역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뭐 트럼프는 기존에 있는 나토도 없애겠다는 판인데 뭐 이런 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또 윤석열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든 정책을 저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영웅에 대한 예우라든가 자유진영과의 협력 외교라든가 이런 거는 큰 성과 아니었냐. 그리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에너지 산업 발전의 본궤도에 올린 것이라든가 또 노동약자를 노동약자 뭘 보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것들은 좋은 정책이니까 이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과거 정치에 대한 반성 파트에서 아까 다시 한번 그 판결문 헌재 판결문에서 탄핵된 사람 한 명 더 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이러면서 30번의 탄핵소추, 41번의 단독 입법 처리, 그래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대통령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괴물 정권이 탄생해요. 여기 다음 정권은 왜냐하면 의석도 187석을 갖고 있는데 행정권까지 가지게 되면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부권도 행사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고 이 정부는 괴물 정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들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너 비상계엄 때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만 비상계엄을 세게 반대했으니까. 물론 안 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가 대안이다. 그러면서 극단적 포퓰리스트와 싸워서 미래를 지키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소름 돋는 뭐랄까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참 그러면서 눈을 감고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이러면서 이런 거 사실은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이재명 옆에 국민의힘 후보들 한 명씩 세워보라 이거야. 이재명이 옆에 나경원도 섰다가 김문수 섰다가 이렇게 한 명씩 바꿔보라 이거야. 그랬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겠느냐 라면서 자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자기 뭐 자기 만족감이랄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쟁력 있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 바로 나다. 그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하면서 막 환호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설을 딱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이왕이면 좋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쨌든 우리 97세대 그리고 X세대의 첫 대선 출마자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97세대들이 당대표 출마한 적 있지만 민주당의 97세대 그 강병원 씨나 뭐 이런 분들은 솔직히 86세대 이인영 장관하고 만나서 막 뭐 미리 뭐 상의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86세대들이 우리는 이번에 안 나갈 테니까 너네가 나가서 이재명 대표랑 한번 붙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86세대 눈치 봐가면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출마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어쨌든 그 이렇게 위세들을 탁 치고 나가면서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맛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준석이 이미 있었고 이제 이준석이 이 포지션으로 당 대표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시감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준석은 나가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선거론이나 비상계엄에서 자유로운 합리적 보수 후보가 나온 셈인 건 맞아요. 뭐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리겠지. 그리고 또 현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 나름의 팬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안에서는 어쩌면 왜냐면 특히 1차가 100% 국민 경선이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4명을 뽑고 그 4명을 가지고 경선을 뭐 당내에서 50대 50인가 해서 2명을 남기고 그 2명이 1대1로 붙게 한다는 건데 어쩌면은 1차 투표에서 1등하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국힘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쩌면은 국힘에서 한동훈이 후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택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힘의 어떤 경선 룰이나 뭐 이렇게 출마 선언의 내용이나 뭐 기세 이런 걸 보면 왜냐면 다른 후보들이 별게 없거든. 진짜 솔직히 다른 후보들이 너무 별게 없다 보니까 이 정도면 국힘 안에서는 1등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윤석열이 아니고 한동훈이 검사 출신 첫 대통령이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미 과거를 지울 수가 없잖아요. 한동훈의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의 그림자가 없었으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검사, 그 한동훈처럼 똘똘한 검사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윤석열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윤석열이 픽해서 법무부 장관에 40대 법무부 장관에 딱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선 주자로 확 발돋움한 거라 아무리 본인이 윤석열과 차별을 하려고 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윤석열의 공과관을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검사 정권의 어떤 추태랄까 검사 정권의 어떤 그런 치사 법꾸라지로서의 그런 뭐 면모를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검사 정권이 나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노태우 정부 때 박철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박철원이라는 사람도 육공의 황태자라 그래갖고 노태우 대통령이 뭐 처족한가 뭐 처사위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양반도 이런 식으로 되게 똑똑하고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아주 검사 출신이었어요. 박철원도. 그래서 되게 잘 나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남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은 끝내 잘 되지 못하고 그 김영삼하고의 경쟁에서 결국엔 밀려가지고 나중엔 뭐 이렇게 크게 잘 안 되고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 양반이 과연 이제 윤석열에 의해서 출세한 그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과연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국민 속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출마 선언 자체는 나쁘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보수를 좀 재건해 보라는 뜻에서 저는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8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해가지고 왜냐면 보수도 우리나라고 거기가 잘 돼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 안으로 파고든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마치 트럼프 현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미국 공화당이 저런 정당이 아니었어요. 되게 번듯한 보수 정당이었는데 트럼프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안에 옛날에 자유통일당, 정광훈 세력이 지금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의 국민의힘을 오염시키면서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정당이 있는데 더 극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쳐내는 게 저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한동훈이 좀 한다면 그렇다면 좀 봐줄만 하지 않느냐. 앞으로 왜냐면 그건 이재명이 가서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누군가 국민의힘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본인의 정치 행보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돼서 좀 국민의힘 안에 파고들고 있는 그런 부정선거 세력들 그리고 이제 그런 극우 세력들을 좀 막아내는 강파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동훈이 만약에 국힘 후보가 되고 그래서 이재명과 1대1 구도가 형성된다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비슷한 또 하나의 호재는
최근에 비슷한 중도 포지션의 후보들이 다 지금 불출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세훈도 불출마했고 유승민도 불출마했잖아요. 오세훈이나 유승민은 출마하면 한동훈하고 지지층이 겹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내 경선 다 불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한테 조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혹시 막판에 비슷한 지지 성향을 가진 이준석하고 단일화까지 한다면 그래서 이준석과 뭐 연정 만들겠다 뭐 이러고 나오면 그러면 어쩌면 이재명하고도 상당히 이렇게 막바지까지 어떤 비등비등한 싸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런 관점 이거 그 시나리오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번 대선이 그냥 그 무난하게 이재명 승리로 끝나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접전이 붙느냐를 이렇게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어떤 그 관점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뜻에서 조금 후한 점수를 드렸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